배추과장님, 무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강사 추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최근 정부가 이제 물가관리 실명제를 하면서 배추과장님, 무과장님 탄생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속값도 떨어졌어요. 우리 싼 송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속값 폭락 사태 한번부터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 소하고 게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속값 50만 원, 게값 50만 원 시대가 됐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료값이 인상되고 속값은 폭락하고 송아지 한 마리가 10,000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소가 40만 마리 강제. 그래서 참 정말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좀 인간의 만행이죠. 이러다 우리나라가 소 죽이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구지역해갖고 소화 돼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소를 또 죽이는 거죠. 자, 전번엔 병이라도 들어서 죽였다고 칩시다. 이번엔 싸다고 죽이는 거죠. 참 속권은 없나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송아지 한 마리가 여러분 10,000원인 시대가 됐죠. 그랬더니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죠. 네, 송아지 고기를 갖다 만들자. 먹어본 분이 질기다 그러니까 5일간 숙성하면 된다. 아름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를 갖다가 뭐예요? 한우도 와규, 사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와규가 맛있다 그러지만 사실 일본 우리 한우가 더 맛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경우 뭐 외국 나온 와규 스테이크는 활발하지만 우리 한우 스테이크는 없잖아요. 아직 상품화되지 못했는데 와규에 비해서 뭐 한우가 이렇게 정말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횡성 가서 그 소가 제일 좋은 등급이 뭔지는 아세요? 소고기 제일 좋은 등급이 뭐예요? 또 소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드시는 거잖아요. 소고기 제일 좋은 등급은 우리 1등급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더 좋은 등급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등급이고요. 약간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한우 1등급보다는 1 플러스 등급이 더 좋은 거고 2 플러스 등급이 제일 1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좋은 등급이에요. 근데 자, 어쨌든 떠나갖고 뭐가 되느냐. 자, 우리 뭐가 돼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해서 해외로 가자 이거죠. 좋습니다. 한 30년 걸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규가 세계적인 소고기가 되는데 5년, 6년에 한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에 걸친 거잖아요. 자, 지금 속값 폭락 20년 동안 방치하자고요. 그건 여러분 잘못하면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송아지 고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뭐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병아리 먹는 것도 미안한데.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냐. 속값 폭락의 원인은 사실 뭐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사육두수하고 산지 가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사육두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느냐? 산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육두수가 여러분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산지 가격은 스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산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육두수가 그때는 제일 적었다가 사육두수가 점점 넓어지면 산지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왜 동시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경제 원론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경제 시간에 우리 배울 때 여러분 이런 개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탄력성 개념 배우는 거예요. 탄력성일 때 이거는 뭐가 되느냐? 수요가 아니라 공급 탄력성 개념이죠. 그럼 공급 탄력성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쉽게 변하냐 못 변하냐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이 쉽게 변하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공산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격 오르면 만들면 되잖아요.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비축해 놓으면 되잖아요. 가격이 좀만 올리면 그냥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무슨 품이다? 농산품이거든요. 여러분, 벼가 가격이 올라도 바로 공급을 못 늘리죠. 왜? 내년에 더 심어야 되니까. 배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값은 그렇지가 않죠. 소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심한 거죠. 이건 기르는데 벼는 1년이면 되지만 소는 30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당연히 우리 뭐라 표현하냐? 소의 오케이? 공급 가격의 공급 탄력성은 매우 둔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더라도 쉽게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게 속값 폭락의 원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이거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공부 잠깐만 하시자고요. 우리 맨날 가볍게만 가지 마시고요.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 곡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고 이건 공급 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이렇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격이 이만큼 많이 변했잖아요. 가격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급량은 많이 변한다,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 네,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고기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공급 변화가 둔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키우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30개월 걸리니까.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수요가 늘었어요. 이거 일반적인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요가 그 정도로 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제품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요만큼 해서 요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어때요? 가격 변화가 작아요? 커요? 예. 똑같이 수요가 변해도 가격 변화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속값은 확 올라가는 거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예? 자꾸 저는 제 인생은 소랑 상관없어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물론 단백질은 오로지 계란에 의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융식성 단백질은 오로지 개에 의해서 계란 공급 받으시겠죠. 그러나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로또가 있잖아요. 당첨되시면 소고기 드실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2등급 까먹지 마세요. 네, 1등급이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이 수요가 똑같이 줄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건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지만 이건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속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지 속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하는 거예요. 물론 유통구조의 문제도 크겠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니,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귀염둥이들을 저랑 왜 같이 공부하십니까? 이건 신문지에서 그냥 신문지래. 아, 그렇죠. 신문은 좋은 거예요. 일보가 나쁜 거지. 알겠죠? 신문은 좋습니다. 일보가 좀 나쁘다고. 자, 무슨 소리야? 자, 어쨌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속값은 나가는 거예요. 특히 속값은 뭐하고. 그래서 이게 30개월을 두고서 큰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급이 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왜? 공급의 가격 달력성이 굉장히 둔한 제품이 소다. 그래서 만드는 동안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30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우리는 소값이 올라갔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소의 적정 두수 한 250만 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20명 있으면 한 마리 정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정한 마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한 300마리까지 갔거든요. 300만 마리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소값 폭락이 예상이 됐던 거고. 예. 또 지금 막 너무 줄이면 또 30개월 뒤에는 속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일부 주장은 그러니까 소시장에 선물 시장을 도입하자고 그래요. 아, 투기 세력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 이건 금방 해결하는 방법은 자, 정부가 컨트롤하면 됩니다.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속값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 경제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생긴 게 거미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연동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거미집 이론인데 미국에서도 원래 돼지고기 가격 설명하려고 나온 건데 복잡하니까 아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경제학자들 나기하는 거 별로 믿지 마세요. 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실생활 경제, 그래프를 위한 그래프 경제학. 수학자들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래프는 진짜 실생활을 분석하는 초보적인 것만 아셔도 경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궁금하다고요?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는 책을 보십시오. 누가 썼냐고요? 제가 썼습니다. 홍보하는 거냐고요? 이따 또 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되느냐? 2012년 국정 제일 목표를 갖다 우리 물가 안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건 믿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국정의 제일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 뭐 별로 믿으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뭘 했느냐, 물가관리 실명제를 하자는 거죠. 배추과장 마늘실장. 그래서 배추과장을 딱 임명합니다. 그래서 넌 배추 가격을 잡아라.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마늘실정을 임명합니다. 마늘 가격을 잡아라. 그래서 뭐가 이제 어떤 분이 전 세계 배추가 20불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 이거죠. 예. 자, 그런데 비판세도 하죠. 야, 이거 70년대 관치. 근데 관치 경제를 떠나서요. 그냥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냥 성공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요, 농수산물에 그 당시에 저를 갖다 이거 계기가 됐었던 거죠. 제가 조선일보 1면에 대한민국 최고의 좌빨 강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MB 물가지수를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초기에 무슨 지수? MB 물가지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하지 않습니까? MB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MB 물가지수가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왜 성공할 수 없다? 이 당시에 정했던 MB 물가지수의 제일 대표적인 라면 아니겠습니까? 라면 다음에 뭐가 그냥 라면만 가봅시다. 자, MB 물가지수 정했더니 다른 물가보다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여러분, 라면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라면의 원래는 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밀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밀 자체의 수요 공급이 아니죠. 왜? 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밀 자체의 수요 공급이 저게 성립이 되려면 배추 가장 많은 실장이라는 마인드가 성공을 하려면 배추 가격이 우리나라 안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말이 될 수는 있어요. 마늘도 순수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라면도 마찬가지지만 밀이지만 밀의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나요? 환율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율 문제와 수요 공급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물건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개별 물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점, 즉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조교가 있던 어이없는 옷인데 무슨 이거 거위털 옷이라고 써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솜이지 이거. 캐시미론. 저는 어쨌든 뭐가 되겠다. 솜의 가격은 여러분 뭐에서 결정돼요? 카튼. 이해되겠죠 여러분? 국제적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추나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 맨날 중국산 마늘 수입하잖아요. 왜? 음식점에서 마늘 먹는데 마늘 엄청 맵죠? 100% 중국산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 생각해 보세요. 마늘 그렇게 안 매웠었어요. 마늘 그렇게 여러분 젊은 친구들 잘 모른다니까 횟집값 마늘 배를 썰어놨잖아요. 그거 딱 먹으면 막 혀가 막 얼얼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배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늘 그런 마늘 없었습니다. 페나이버즈형 제가 젊었을 때 전 그런 못 먹어봤거든요. 다 중국산입니다.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가격에 우리 선생님 가서 드시는 거기서 그게 한국산 마늘이 그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다 이거죠 논리가. 배추도 어차피 수입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다? 물가는 개별 품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점. 그게 더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 문제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저는 경제를 가리키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의 ABC도 모르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주장이에요. 왜냐? 경제학 교과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경제학 교과서 파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맨큐의 교과서를 보십시오. 저는 너무 싫어하죠. 너무까지는 안 싫어합니다. 맨큐의 경제학을 보시면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무슨 가격제가 있다? 최고 가격제가 있고 그 다음 무슨 가격제가 있다고 나옵니까? 최저 가격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최고 가격제는 어디에다 실시하는 거냐? 예를 들면 얼마 이상 받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여기에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거 이상 받지 마 하는 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버스 요금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지하철 요금입니다.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죠? 러시앤 캐시 39% 이상 받지 마. 이자율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이거에다 쓰는 겁니다. 최저 가격제는요. 수요 공급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하의 가격은 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하의 가격으로 내려가게 하지 마.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고가제가 있습니다. 쌀 가격이죠. 이거 왜 한다고 경제적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둘 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수요자일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사회적 약자가 누구일 때? 공급자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공급자일 때 쓰는 방법이 최저가격제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공급자일 때 쓰는 방법이 최저가격제입니다. 사회적 약자 누군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제 누구죠? 노동자고요. 최저고가죠 누구죠? 농민입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최저가격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민 플러스 누가 되겠습니까? 축산업자가 되겠죠? 소, 마늘, 배추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 거꾸로죠? 고가 안정을 위하여,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하여, 소 가격 안정을 위하여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겠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최저 가격제 실시하면 소 만드는 사람
마늘 만드는 사람, 배추 만드는 사람의 권익은 어떨까?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경제학 책을 고등학교 경제학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등학교가 나오는 경제학의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라고 나보고? 학생들 저는 이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최저가격제는 언제 실시하는 거야? 사회적 공급자인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특히 축산업자를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건데 사회적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아니잖아요. 저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이유가 너무 좀 자꾸 이런 정책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에 올바르지도 않은 방법이 나오는 거죠. 물론 속값이 극당히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값이 우리가 비싸다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실시할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면에서. 왜? 농축산물의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제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거는 사회적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수가 당연히 없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어요. 그럼 이제 가보자 이거죠. 자, 이제 가보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뭐 장하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님자 내가 왜 붙여? 미쳤어. 장하준 교수죠.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난 교수 아닌데.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물가 오르는 거 좋다고 그럽니다. 네.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 저도 뭐 동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근데 물가 오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참 우리나라는 너무 경제학 교과서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애들 가르치기 창피해 죽겠어요. 경제학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죠. 명목금리 마이너스, 우리 앞에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금리라고 나와 있어요? 실질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명목금리가 뭐보단 높아야 된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이거는 시장이에요. 아니 누가 돈 빌려주는데 누가 손해보는데 돈을 빌려줍니까? 그럼 경제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거 영유로 되면 유대교를 가면 되죠. 우리가 전부 이슬람이나 우리가 종교를 바꿉시다. 나라를 이슬람이나 유대교로 실질금리 제로 시대 우리. 근데 우리는요, 현 정부 이후에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았던 건 3개월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항상 마이너스. 네. 저는 사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에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성장 중심의 전략을 짰다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실제로 방치한 거죠.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물가를 잡자? 진짜 물가를 잡다? 당연히 금리를 올렸어야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왜 했다? 네, 저는 한국은행에 전 모르겠어요. 그것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가면 정문에 우리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그랬을 때 물가 안정의 주체가 한 번도 한국은행인 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획재정부 정말 더 화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올해 경제가 위험하대요. 경제가 위험하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왜 위험하다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1번이 뭐였어요? 유럽의 위기. 2번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요. 두 번째가 뭐가 됐느냐? 두 번째가 선거에 두 번. 정리되시겠죠? 세 번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대외 요인에 의한 에그플레이션과 같은 물가 상승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아니 공부 잘해갖고 그 패스하면 뭐예요? 나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패스하면 뭐예요? 이게 흥분하지 말고. 왜 잘못됐습니까? 학생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된 요인이 뭐예요? 세계 제국주의 팽창, 일본 제국주의 탐욕.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예? 또 뭐가 되겠어요? 1910년에 됐으니까 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만주 진출에 대한 전 단계로 노골적 야유의 등장, 중국의 쇠락,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 그럼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거잖아, 식민지 된 거. 그게 기본이고 나머지가 대외변수죠. 맞지 않습니까? 19세기 들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1800년 정조 죽고 나서 세도정치 62년 깠잖아. 62년, 1862년 진주밀란 날 때까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세도정치 세력들이. 한 게 있습니까? 사회 내부적으로 뭐 했습니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자본주의적 내적 축적이 일어나갔다고 우리가 교과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과서가 써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근대 사회에 뭐라고 배웁니까? 그 당시에 태동기가 돼갖고 내재적인 자본주의적 발전 정량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이 썩었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에 둔화되지 않습니까? 63년 대원군인 집권하면서 쇄국정책 피지 않습니까? 1868년 일본 메이지 신 때려가지고 한 방에 역사를 바꿔나가는데 우리 쇄국정책 때리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세도정치 연장시켜 나가고 경복궁 중건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왜 남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죠. 이또이로 비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올해 제일 중요한 위기입니까? 1번 가계부채죠. 2번 물가 불안이죠. 3번 부동산 거품이죠. 이게 기획재정부지. 이게 기획재정부입니까? 아유, 우리 앞에 저 실장님이 참으라고 그래서 참습니다. 네, 이거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 제가 이제 잠깐 흥분을 갖다가 제가 잘 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결코 그 선거나, 선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고아원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게 한국 사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물가 불안의 문제, 부동산 거품의 문제, 그 세 개를 잡아야 되는 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건데 기획재정부만 동의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예? 유럽에 갈까요, 우리가? 유럽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까요? 예?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거에 뭘 할까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대한민국 선거 없어요? 5년에 한 번 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한 40년에 한 번씩 할까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였었죠? 그 다음 뭐였죠? 대변수에 의한 물가 안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까요? 우리가 가서? 에? 뭐 우리 멋진 천마 미사일도 있던데 그거 가져가서 우리 한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어요? 기획재정부한테 군사권도 드릴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독과점 관리인데, 제 친구도 기획재정부에 있는데 갑자기 미안하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독과점 관리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경차 생각해 보시면 금방 되죠. 저는 첫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래서 티코인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계신 분한테 티코 샀는데, 티코가 그때 4단 기어였고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에어컨이 없었고, 하여튼 그 티코였는데 내가 그때 260 몇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새 거요. 새 거 샀었습니다. 전 중고는 안 사요. 사람이 잘 중고스럽진 않잖아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는 새 거밖에 안 삽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때 1리터 600원 할 때거든요. 그래갖고 티코를 사가지고 선생님, 제가 대학원을 한림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를 갈 때 4리터 넣으면 가더라고요. 4에서 5리터 넣으면 충분히 갑니다. 20km가 넘거든요. 진짜 연비가. 그리고 더 밟아도 갈 수가 없어요.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티코를 타고, 저 대학원 시절 그 티코 타고 하여튼 그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김광석 노래 들으면서 왔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경차가 경차 가격이 아니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경차가 왜 이렇게 비쌀까? 독과점이잖아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뭐가 있다, 여러분? 자, 무슨 요인이 있겠습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수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 통화량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통화량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쇼크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점이 발생해서, 독점을 하면 기업이 가격을 관리하죠. 그래서 그래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율이 올라서 올라가는 환율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해결해야죠. 해결합시다, 우리. 이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인데 어떡합니까?
관리 가격 막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건 그렇게 나쁜 인플레이션 아니죠. 이게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 통화량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금리 때려야죠. 금리 올리고 관리 가격 맞고. 금리 올리는 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논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왜? 전에 올렸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왜? 전에 올렸으면 거품이 생기기 전에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품이 다 생긴 다음에 올리면 이제 한 방에 가면 잘못하면 가버리니까. 저도 함부로 금리 올리자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계부채 현존 시대에 함부로 금리 올리자? 저도 쉽게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는 금리 올리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자세히 주장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하면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고요. 답은 거기에 있는데 배추 과장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여러분 감사합니다.